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걸 한번 좀 점검해야 된다 하면서 못했는데 오늘 좀 날 잡아서 좀 한번 합시다. 그게 뭐냐면 신앙님, 김만배 두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명예훼손 혐의로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뉴스타파 기자들도 기소됐죠. 그렇죠. 예. 뉴스타파 기자들도 기소됐죠. 근데 재판장이 검사를 질타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 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 내용입니까? 우선은 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이 녹취록이라고 알려진 보도가 정확히 말하면은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라는 보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건이 이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4차례 공판이 있었거든요. 네. 공개 재판이. 네. 그런데 이 공판 준비 기일, 그러니까 공판 시작되기 전부터 재판장이 꾸준히 검사 측에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이 공소장을 봤을 때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허위 사실이 뭔지 특정을 좀 해라라고 해서 중간에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기도 했거든요, 일부를. 그런데 그럼에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판이 5일이었는데 이때는 또 심지어 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띄워놓고 서청 조사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도 검찰 측에서 허위 사실을 특정을 제대로 못 해왔다라고 하면서 19일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와서 해보자라고 얘기가 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범죄 사실인지를 범죄라고 주장하는 쪽인 검찰이 먼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피고인 측이 반론을 펼치고 그 두 양측의 공방을 이렇게 선입견 없이 지켜보는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은 범죄를 주장하고 있는 쪽인 검찰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특정해야 하는데 그걸 왜 못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판사가 약간 짜증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읽어보면 제가 뭐 공판정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난달 29일에 3차 공판할 때 판사가 그 남욱 변호사가 그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뉴스타파 기사를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읽어봐라. 그리고 허위 사실을 찍어보라라고 했는데 끝내 허위 사실로 명확하게 이렇게 짚어서 말을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검사한테 결국에는 이 기사에 커피 타준 사람 박 검사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그 최근에 있었던 공판에서는 그 뉴스타파 원래 보도를 놓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판사가 좀 답답했는지 허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물으면서 이게 녹취록부터 잘못된 거냐 아니면 보도가 일부가 잘못된 거냐 사실이 섞였냐 뭐 아니면 뉴스타파가 이거를 발췌해서 올릴 때 뭐 유튜브 영상이 잘못된 거냐 이걸 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물었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는데 그러면 과연 다음에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몇 번 고소를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는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일반 명예훼손이 있고 근데 그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렇죠. 명예훼손이 네.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인지를 찍어야 나도 판단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네, 예. 그렇죠. 특정을 못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기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시당초 언론이 펼쳐 보이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두고 명예훼손이라는 그 혐의를 씌워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무리였죠. 예, 그 무리였다는 사실이 지금 법정에서 증명되고 있는 그런 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한마디로 그냥 부실 수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부실 수사이기도 하지만 예. 어떤 목적성을 가진 기소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몰아가기 기소, 예. 표적 기소. 네, 이 수사가 압수수색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뉴스타파 사무실도 했고 이제 뉴스타파 대표며 취재 기자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공소장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정말 전략이면은 시간을 끄는 게 전략인 게 유일한 건가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뭔가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공판을 쭉 취재를 한 기자한테 좀 물어보니까
좀 과한 비유를 하면은 윤석열 보라고 쓴 편지 같았다. 이거를 기자들을 정말로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게 뭐 엄청나게 크게 논란이 됐었고 요지가 이거잖아요. 신왕림 씨가 김만배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죠? 그 내용을 뉴스타파로 하여금 보도하게 만들고, 뭐 대충 이런 그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오보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조작, 날조 수준으로 그때 뭐 그 주장을 했고 이렇게 뭐 보도도 많이 됐던 거잖아요. 비문란이라는 김기현 전 표현이 대표는 사형을 쳐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사형에. 그러니까요. 예, 언론 보도 가지고 사형에. 연쇄살인범도 지금 무기징역인데 뉴스타파 기자들을 사형 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공소장 내용은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하겠네. 네, 그리고 뭐 공소장에 허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그 외에 나왔던 것들은 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 사건이랑 관련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 또 다른 언론사 보도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무리한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조가 높아지고 약간 좀 냉소적이고 좀 저 역시도 좀 짜증이 섞이려고 하는데 좀 제가 좀 자제를 좀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배경 설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판사의 요지는.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거는 기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엇이 이들의 공모에 의해서 악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특정했느냐 그리고 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이들이 목적한 바는 무엇이냐 이거를 그냥 건조하게 짚어내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갖 구구절절 배경 설명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늘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범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판사가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토론거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무슨 토론거리냐. 어찌됐건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하는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당시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봐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네. 그렇게 봐주게 된 어떤 중간 다리 역할로서 박영수 전 중수부장이 조우영 씨 이제 변호인이었죠. 그 박영수 변호사가 그 윤석열 그 당시 그 과장하고 중수과장하고 친한 사이니까 혹시 그런 어떤 사실상의 로비를 통해서 그렇게 구제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론은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인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토론의 영역에서 공방을 벌일 일이지 이거를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던 것이죠. 그때 이게 나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심의해가지고 뭐 징계 엄청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징계도 때렸고 또 문체부에서도 보도 자료를 굉장히 주관적인 어조로 내기도 했었고. 그 심의에서 징계를 그 한 사유도 이런 거죠. 뉴스타파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언론사들은 그거를 나열 형태로 아주 건조하게 보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뉴스타파가 이러이러한 의혹 제기를 했는데 여당의 입장은 이렇고 야당의 입장은 이렇다. 이쪽 캠프 입장은 이렇고 이쪽 캠프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열형, 병렬형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용마저도 정부 여당 쪽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놀아났다라느니 공모했다라느니 뉴스타파와 특정 몇몇 언론이 공모해가지고 그거를 뭐 추종 보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네. 급기야는 그 사형이 필요하다라는 언급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난센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는데 재판 과정 자체가 참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재판하다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공소장에 변경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정하는 건 제가 뭐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거의 질타를 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저희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네. 핵심은 커피입니다. 커피. 뭐냐면 자꾸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커피 타준 게 윤석열이 아닌데 박모 검사인데 네. 뉴스타파가 커피 타준 사람을 윤석열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갑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박땡땡 검사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커피를 홍길동이 타줬든 누가 타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조우영을 누가 빼줬느냐 혹시 로비가 작동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전체적인 취지 보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네. 커피를 A가 타줬든 B가 타줬든 아니면 그 말단 직원이 타줬든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근데 물론 좀 갈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라는 명예훼손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아니고 그렇죠. 후보일 때니까 명예훼손 뭐 성립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건과는 별개로 제가 한번 두 분께 여쭤보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논란이 됐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국가기관인데 예.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소송 걸었다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 네, 맞아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두 분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성립될 수 없다라는 입장 쪽에 가까워요. 개인적으로 가까운데 근데 매우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어떤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예, 요즘 워낙에 매체가 또 다양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무작정 대통령이라고 다 참아주기만 해야 하느냐. 예,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야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저는 더 넓혀서 정치인들 전반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만 서초동으로 가려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예, 저도 반대입니다.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 항변할 권리와 그 어떤 기회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설령 잘못된 보도 때문에 자기가 명예를 뭐 훼손을 당했다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일반인보다 훨씬 큰데 그리고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데 꼭 서초동으로 달려가야 되느냐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제기부터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인정이 된 게 하나도 없었고 일단 뭐 주로 저희가 많이 아는 사건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거라거나 뭐 언론인이 아닌 시민들이 풍자를 한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전광훈 목사나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이 맞네요. 뭐 예. 간첩이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한 것도 명예훼손 인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뭐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뭐 그렇게 말하는 국가들 보면은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떠나서 제3자의 명예훼손 고발 이것도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이 그 처벌 의사에 대해서 뉴스타파 건에 대해서는 뭐 밝히지 않고 있는데 뭐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진행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이거는 수사가 진행되고 뭐 나중에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거를 뭐 부정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을 하는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공소 사실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건을 자기는 이제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다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그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지점이 하나 있는데 만약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로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그 대통령이 만약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 이거는 공소가 그냥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특정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포인트는 지금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들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말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고 또 다른 판례를.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그 봐주기 의혹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이 되고 더 파헤쳐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오히려 우리는 피고인으로 지금 기소당했지만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가다가 뭐 몇 달 지나서 뭐 대통령이 갑자기 뭐 관용적인 언어를 동원하여 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뉴스타파 기자들의 바람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역설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난 재판 과정에서 그 조우영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 요게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 정말 재판 진행되다가 만약에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무언가가 다뤄질 시점에 갑자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여러 가능성을 기조는 열어놓는다면 이제 영화 제목을 빌리면 끝까지 간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옷깃을 여미고 좀 그 겸허한 자세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 칼럼이 하나가 실렸습니다. 우리 노주민 기자가 좀 일단 칼럼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이게 그 강영철 교수께서 쓰신 칼럼인데요. 숙명여대 교수가. 네, 숙명여대 교수가 쓴 강영철 칼럼인데요.
그 앵커 한마디와 방송 공정성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요지는 이제 방송 진행자가 주관을 드러내어 논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쭉 가지고 쓴 칼럼인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문이 이제 사실과 의견의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방송은 신문과 달리 단신, 리포트, 앵커 발언 등 어느 형식이든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이 이유는 이제 사회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짚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앵커의 생각, 앵커 한마디 등의 코너 이름으로 또는 이제 뉴스 말 및 클로징으로 주관을 펼치곤 한다.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출연자가 거꾸로 진행자에게 질문하고 진행자가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듯 풀어내는 코너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보면서 얘기하세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앵커의 주관 표명이 언뜻 정의롭고 선명해 보여도 자신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의 공정성을 고려했을 때 진행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짚은 칼럼입니다. 우리하고 이거 한번 좀 그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이재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데 1시간짜리 토론거리라서 맞아요. 사실은 이게 한 10여 분만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영철 교수의 입장은 제가 영어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좀 굉장히 오소독스한 입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원칙론적인 입장이고 전통적이고 그래서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문은 사설을 쓸 수가 있고 신문의 편집 방향이나 사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독을 취소하면 됩니다. 안 보면 그만이죠. 네. 그렇죠? 근데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급적 의견 제시를 앵커나 뉴스 진행자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오소독스한 입장. 네. 예, 이건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제가 KBS에서 9시 뉴스나 사사건건을 진행할 때는 저는 아무런 논평이나 어떤 앵커 한마디 같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진행자로서는 아무래도 훨씬 더 자유로우니까 지금은 이제 논평이나 앵커 한마디를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현황부터 좀 얘기하자면 이런 앵커도 있고 저런 앵커도 있죠. 이런 방송사도 있고 저런 방송사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예를 들면 MBC 앵커나 JTBC 앵커 같은 경우 또 TV조선 앵커 같은 경우는 앵커 논평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죠. 그런데 KBS나 SBS 같은 경우는 좀 안 하는 편입니다. SBS는 과거에 김성준 앵커가 좀 하는 편이었는데 클로징 멘트로 요즘은 거의 뭐 좀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KBS는 뭐 전통적으로 저도 그랬지만 그런 거를 좀 꺼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풍이에요, 사풍. 그래서 어느 사풍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영철 교수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합리적인 비평의 영역에 있다면 그것이 보수적인 어떤 논조건 아니면은 진보 개혁적인 논조건 간에 합리적인 영역 안에만 있다면 좀 열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자유롭게. 예, 선택의 영역으로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위를 좀 좁히면 지금 그 이재석 기자가 이제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유튜브는 여기서 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논할 이유가 없어요. 논할 이유가 네. 없고 그 유튜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적 매체이고 민간 매체, 민영 매체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신문도 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송이죠. 네. 근데 방송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공중파가 있는 거고 그거는 모든 국민의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파성을 띠거나 편파성을 띠면 안 된다라는 안 어떤 여기서 이제 네.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종편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게 허가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파를 쓰는 거예요. 그냥 예. 배타적 예.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이 있다. 예. 그래서 공중파에 준할 정도로까지 어떤 공공성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거기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얘기는 방송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지민 기자? 그러니까 이게 방송 중에서도 여러 시사 프로그램과 보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사풍이라고 하셨지만 KBS의 보도 같은 경우는 특히 수신료 받는 그런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방송사이기 때문에 더 좀 기준이 높은 거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인지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인지 또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도 토론이나 대담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이런 라디오 데일리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저는 여기에 따라서 좀 구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특히 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가 양측에 있는 입장들을 좀 조율을 하면서 중간에서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예, 여기서 진행자가 논평을 하면서 개입을 하는 건 말이 안 될 말이 안 거고. 되죠. 예. 네, 이거는 뭐 방송 심의 규정에도 나와 있거든요. 뭐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가 그렇게 주관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게 정확한 문구는 아닙니다만 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최근에는 여러 뉴스가 되게 단발성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맥락을 풀어서 설명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해설성 논평이 필요한 영역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방송 심의 규정에서도 10조인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논평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야 분리해서, 된다는 원칙이 하라고 있죠. 돼 있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나는 게 이제 시선 집중도 방송 심의에 그 여러 차례 올라갔기 때문에 심의 속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한 심의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뭔가 시사 라디오 진행자도 논평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해갖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공정성이 뭐니 객관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그 강유철 교수의 칼럼에 시사 라디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종배의 그 JB타임즈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B타임즈를 보면 이제 작가가 묻고 김종배 앵커가 이제 골라온 아이템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네. 그 설명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분석성 논평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약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JTBC 앵커나 MBC 앵커나 TV조선 앵커의 그 클로징 멘트처럼 굉장히 논평이 강한 성격이 있고 입장을 밝히는 예, 거죠. 입장이나 논평, 평가. 그런데 이제 JB타임즈는 그거보다는 어떤 맥락 해설이나 분석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건조한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동급에서 비교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아무튼 강 교수는 그것도 앵커가 어찌됐건 골라오는 아이템도 있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이니까 이거 조금 뭐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예,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래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저기 유도하고 싶은 건 전혀 없고 한번 두 분의 견해를 저는 사실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런 점에서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댓글들을 좀 보고 있는데 물론 다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처음에 뉴스 앵커가라는 전제가 있지 않았냐. 이제 시사니 토론이니 이런 것보다 이제 뉴스 앵커가 그래도 되냐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칼럼도 보면 말미에 인터뷰에서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 발언 등으로 상대방 홍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촌철살인의 질문으로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앵커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로 클로징 멘트에서 좀 더 논평의 성격을 강하게 한다거나 뭐 앵커 브리핑 같은 걸 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논점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더 좁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외피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공정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뉴스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로서 앵커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뉴스의 그 흐름을 잡아주는 클로징 멘트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앵커 칼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유형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주장들을 할 때나 논평을 할 때 근거가 얼마나 충분히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들과 맥락이 잘 닿아 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아까 그 이재석 기자가 시작하면서 1시간짜리 토론거리라고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갈래지어서 토론할 게 되게 많아요. 그쵸. 되게 많은데 학술적 토론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뭐 정파성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앵커가 쓰는 용어 하나하나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느냐. 사실 철학적 문제예요.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학문적 논쟁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따지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지되던 공정성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폐기를 했잖아요. 네. 공영방송에만 어떤 그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데는 이거 공정성 독트린을 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뭐 폭스뉴스니 뭐니 해갖고 그 지금 이제 사망했죠. 러시 림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떤 라디오 진행자 거의 어떤 미국 우파의 최고의 어떤 뭐냐면 팬덤을 형성하면서 미국 우파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입장을 막 설파를 했던 방송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 강혜철 교수가 했던 아까 이재석 기자의 평가대로는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지적이다. 그리고 그것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분은 이제 그게 어떤 말 그대로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와
시사를 다루는 라디오의 진행자는 약간 좀 역할이 다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고 구분을 할 봅니다. 필요는 네. 있다. 왜냐하면 그럼 그 맥락을 정리해주고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진행자한테는 부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 양자를 꼭 그렇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저는 다양성 차원에서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논평이든 분석이든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가령 손석희 앵커도요.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질문도 뾰족하게 하지만 또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매일매일 했잖아요. JTBC 일 때. 예, 예. JTBC 뉴스룸에서 그 앵커 브리핑 들어보면 물론 직설적인 화법은 아니고 애둘러 표현하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문학에서 뭐 인용을 한다거나 이러긴 했지만 좀 이렇게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긴 했지만 공을 더 많이 들였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것도 손석희의 논평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논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종편 지상파를 통틀어서. 그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놓고 시청자들이 아 나는 앵커가 자꾸 저렇게 떠드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좀 안 떠드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KBS는 주로 안 떠드니까. 시청자의 선택 예, 사항이다. 그런 거를 좀 맡겨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송 심의 규정에서도 어찌됐건 논평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다양하게 펼쳐 보여야지 방송은 종편이건 지상파건 무조건 좀 하면 안 돼. 부적절해.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가르는 것이 너무 좀 엄격하고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예. 그 손석희 앵커 얘기를 하니까 질문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이제 평가나 그런 가치 판단이 가미가 되어 있는 걸 좀 녹여서 하는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질문과 이런 논평과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따지다 보면 너무 갈래가 많이 그러니까 강 나뉠 것 교수의 같긴 주장은 한데. 이거예요. 네. 질문은 얼마든지 문제의식을 담아라 적극적으로 앵커가. 네, 그러나 그쵸.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이 칼럼을 보고 나서 제가 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진공살균 포장된 정말로 무색무취한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까? 가령 MBC든 KBS요. 앵커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KBS 뉴스를 1시간 동안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는 무색무취하고 아주 완벽하게 진공살균 포장된 사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날에 발생하는 뉴스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자체가 이미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주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약하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주관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가 어떤 특정한 입장을 표출하느냐 마느냐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보도하고 무엇을 더 적게 보도하느냐가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강 교수가 언급한 그 뉴욕 타임스도 굉장히 사실과 의견이 분리돼 있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강 교수께서는 뉴욕 타임스도 무엇을 사실의 영역에서 더 많이 보도하고 더 적게 보도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친민주당적인 성향이 강하다가라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영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볼 것이냐. 이거 1시간짜리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예. 그렇죠.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공정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정성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공정성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실천 덕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실에 다가가는 경로에서는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서로 위치가 다 시공간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보면 그것이 진실에 다가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제공을 해야만 국민이 예를 들어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안내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기되는 게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 한번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언론사는 방송사도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 이게 진실이라고 간주해서 보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국 차원이 되든지 여기서 이게 진실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하면 그러면 그거는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철학적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를 가지고 그게 맞다고 해서 보도를 했다면 그걸 인정을 한다면 이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나오는 논평 기능을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찌 본다면 논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평가의 잣대가 공정성 개념이기보다는 합리성 내지 정합성 개념이 오히려 더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사실 보도조차도 약간 극단적인 얘기면 중계 보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뭐 자꾸 KBS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 사실 보도에 충실한 거는 KBS죠. KBS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당사자의 발언 이렇게 반복하면서 중계하는 형태의 리포트가 많고. 그러면 보도는 네. 딱 어떻게 정해지냐면 내가 어떤 뭐냐면 그 탐사 취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A와 저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B를 취재를 해서 A가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는 B가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중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이미 방송사가 자기 판단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니까 공정성이 위배된다는 얘기가 바로 따라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형식 논리상으로. 그러니까 다만 그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칼이 되어버리는 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뭔가 원칙적인 것에 가닿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또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미디어 오늘 그 우리 노지민 기자가 미디어 오늘 기자니까 지금 MBC나 JTBC의 그런 앵커들의 논평을 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기사화를 기사를 쓰는 하고 것이 있죠. 미디어 예. 오늘이에요. 그럼 미디어 오늘의 그 미디어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은 우리 미디어 오늘의 기자나 편집국 국원들은 이런 그 앵커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마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미디어 오늘도.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짜리 컨센서스라는 것이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죠. 네. 그게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앵커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에는 클로징 멘트가 더 활발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전에 김성준 앵커 좀 언급을 이분을 이름을 계속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니, 뭐, 네, 신경민 앵커도 그렇고. 네, 제가 네. 여기 지금 한번 잠깐 언급했다가 두 분한테 왜 옛날 얘기냐고 약간 뭐 저기 구박당한 것도 있죠. 옛날에 MBC 라디오는 해설위원 논평도 있었어요. KBS도 있었어요. 네, KBS도 있었고 그럼 뭐 그건 대부분 뭐냐, 이거. 그러니까 방송사가 강 교수가 있었죠. 그게 없어진 이유가 논평을 배제하기 위해 없앴다라는 식으로 그건 표현하는데 그거 아닌 아니에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재미가 없어서 없앤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시청률이 네. 안 나와서 없앤 그러니까 거지. 그게 아무런 무의미한 논평이라서 없앴는데 다만 방송에서의 논평은 사설보다 더 막 뾰족하진 않죠. 그렇죠. 약간 좀 수위가 좀 낮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주관성을 담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고 밋밋하고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긴 한데. 네, 미디어 오늘 얘기를 하자면은 뭐 한번 저희도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저희가 이제 앵커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들은 방송 진행하는 앵커가 굉장히 이렇게 본인의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을 길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뉴스거리라고 볼 만큼 뭐 새롭게 다시 시작된 현상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스 앵커의 멘트에 대한 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뉴스 내용에 담긴 것보다 더 앵커가 과하게 자신의 뭐 주관적인 그런 판단을 담아서 앵커 멘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기사의 요건 중에 하나는 반론이 충분히 기사 안에 녹아져 있느냐. 이걸 보는 게 뭐냐면 저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강제가 돼야 되는 덕목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 자발성이라고 보는 게 기자 어떤 양심의 자발성까지 포함하는 건데요. 내가 어떤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취재한 결과 내가 크로스 체크까지 다 했어. 다 해본 결과 이게 진실이야라고 판단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언론계 은어 한 번만 쓰면 야마를 녹여가지고 기사를 작성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미 거기에는 결론을 내려버린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가설을 배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 자체는 그러면 어느 하나의 주장이 성립이 됐다는 의미니까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죠. 다만 과정이 얼마나 자기 공정성을 견지했느냐. 그걸 재는 지표로서 크로스 취재를 얼마나 했느냐를 이제 그 저널리즘 훈련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공정성이에요. 바로 그게 그러니까 자기 공정성. 내가 여기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여기도 취재해보고 저기도 다 취재해본 결과 종합해보니까 이게 맞더라라고 했을 때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성에 견지해서 충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재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공정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오해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공정성이란 개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너 일방적인 주장을 해? 왜 한쪽 주장만 해? 이게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이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찌 보더라도 더 주목해야 되는 그 개념은 공정성 개념이 아니라 합리성 개념이거나 정합성 개념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받자면, 그러니까 앵커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건조해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네. 담되 건조해질 필요는 있는데 가령 굉장히 격정적으로 앵커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방송사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네네네. 굉장히 고함을 치는 형태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파토스, 격정을 건드리는 형태의 앵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면 그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차분하고 이성적인 어떤 형태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어떤 논평이나 주관적인 품평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거 좀 토론거리라고 생각, 이렇게 좀 짧게 토론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촌철님들의 의견도 참 궁금한데 뭐 댓글을 통해서 좀 많이 의견으로 좀 달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네. 왜냐하면 뭐 저도 좀 고민 지점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두 분의 견해도 궁금했고 우리 촌철님들의 견해도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 차원에서도 이 주제를 좀 선정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 혹시 나중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